우리가 지금 어떤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구름도 그냥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입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하나는 사법 파괴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법 파괴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어요. 그 중에 두세 개는 내주부터 시행됩니다. 네. 대법관 증언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것도 누가 인심써서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현직 대법관들의 임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재판 소원제 아시죠?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도 있다. 그게 재판 소원제거든요. 그래서 사심제라고 흔히 말하는 겁니다. 법 왜곡제.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사 판사가 법을 적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아무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사 검사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냥 판례나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전부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게 내주입니다. 멀리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는 완성됐지만 시행은 바로 눈앞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지금 계속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의 포퓰리즘을 고려대학교 최장집 명예교수님은 테크노 포퓰리즘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중앙일보에 큰 인터뷰가 한 달 전쯤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연히 광화문에서 그 최 선생님을 배웠는데 아이고 인터뷰 잘 봤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했더니 웃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건물에 살거든요. 테크노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 테크노크라트, 기술 관료, 기술자란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의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전문가적인 집단, 그걸 테크노크라트라 그래요.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문화를 테크노크라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테크노크라시와 포퓰리즘을 합친 것이 테크노 포퓰리즘이에요.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또는 권력자가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선택해서 그걸 추구하는데 전문가 집단이 거기다 뭔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뭘 붙여주느냐? 알리바이를 붙여줘요. 이 테크노 포퓰리즘과 테크노 없는 포퓰리즘의 차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허경영 씨의 포퓰리즘은 테크노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고 더 대중적 소구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의 포퓰리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허경영과 누구의 다들 비슷하게들 보는데 다르다는 거. 예. 테크노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 바로 테크노 포퓰리즘은 전문가 집단이 거기다 붙여주는 알리바이, 논리 구성, 그리고 조직화된 정치 집단, 권력 집단의 대단히 잘 훈련된 인기 영합적 정책 선택, 그리고 대중에게 어필할 만한 명분 얹어놓기, 이런 것이 쌓이게 되니까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 정치 권력자들이 선택한 인기 위주의 정책, 그리고 거기다 붙이는 그럴싸한 명분,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명분,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거기다 붙여주는 알리바이. 이것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도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포퓰리즘 정책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면 더 좋지만 저 사람 좋은 건 내가 싫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 후보는 괜찮은데 따라다니는 저 사람 미워서 못 찍겠다 이런 수도 있거든요. 포퓰리즘 정책이 갖는 함정이 거기 있어요. 누군가의
이익이 되게 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쓰는 정책인데 만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걸 다 합쳐서 놓고 보면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국민 간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나쁜 점은 뭐냐? 국가 정책을 긴 안목으로 선택하고 추진해서 국가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에 맞는 것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체력을 망가뜨리는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계속 사탕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건강해질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선거로 된 사람들은 대충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긴 안목의 노력, 투자, 자원의 배분 이런 걸 하려고 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런 전례 없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심각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번 중동 전쟁은 세계사의 변곡점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어느 쪽이 망하건 간에 그 정도로 큰 전쟁입니다. 네, 이 전쟁이 시작된 게 3월 1일이었을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때린 게. 2월 28일에 한국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갑니다. 그 반대예요. 공습 시작이 2월 28일, 출국이 3월 1일. 하여튼 하루 뒤에 가요. 말하자면 알고 간 거예요. 영화 곡성 말처럼 무엇이 중헌디 저렇게까지 할까. 거기 가서는 싱가포르 가서는 부동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 부동산. 그 서울서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 가서 SNS 활동을 했지요. 쌍방울의 전 회장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아무개 씨한테 돈 준 적 없다. 거 봐라. 검사들이 조작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묘한 술수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그 사람한테 돈 주었냐 안 주었냐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방북 대가로 그 사람이 북한에 돈 주었냐 말았냐 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죠, 쟁점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그럴 거예요. 거봐라 하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유력 신문 사설도 거봐라 하고 덤비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가 저런 세상에서 21년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쟁점을 비틀고 관심을 돌리는 교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귀국 후에 임시국무회의를 뒤늦게 했잖아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빨리 시행하라. 주유소가 담합하고 부당행위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단속해라. 이게 지금 주로 보도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주가가 폭락했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기름값을 포함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 변화의 맨 마지막 단계를 손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탁 닿을 거예요. 그런데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 이명박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큰 강은 다 높은 데 있는 작은 실개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실개천은 논밭 사이를 흘러내려와요. 산에서부터.
그렇게 오염된 실개천들이 모아서 4대강 오염이 이루어지는 건데 4대강만 때려 고쳐놨잖아요. 마치 계단 청소를 하는데 물 청소를 하는데 아래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계단이 청소가 되나요? 네. 이번 일도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맨 마지막 단계를 지금 혼내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떻게 해요? 예. 이것도 일종의 테크노 포퓰리즘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증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민 또는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지. 주가 떨어지려 그러면 돈 풀고 이게 머니 게임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가지고 머니 게임에 뛰어들어서 주가를 부추겨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테크노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법 파괴, 이건 이미 국가 체제의 일부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해체 수준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조금 이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다. 이건 헌법 101조 2항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도 수틀리면 헌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이미 최고가 아니잖아요. 이 헌법 위반 시비가 당연히 나오지요.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고 하니까 3심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 얹으면 4심제 안에 이것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쭉 일관되게 지켜온 어떤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검찰청이 10월 2일에 없어집니다. 그것도 1948년 이후에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사법체계의 절반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 법 왜곡죄, 이건 해방 이후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대법관 정원은 20년 만에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지금 벌어질까? 꽤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방탄 때문이다라고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이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니에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작년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대법원이 아무개 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날이 2025년 5월 1일이에요. 그날 이전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가장 유력한 정황 증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특정인에게 이익되게 악용될 수 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 소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더라도 자기 편이 더 많은 헌법재판소가 해서 뒤집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억울한 사람 봐주려고 한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관을 늘린다? 임기 중에 26명 중에서 임기 중에 2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 뭐죠? 퇴임 후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26명 중에 22명이 내가 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임기가 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법 왜곡죄.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진행될지도 모를 검찰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 잘못되면 고발당할 줄 알아? 요 얘기죠. 함부로 까불지 마?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사람의 방탄과 무관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시기적으로 하필이면 대부분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부터 나왔던 얘기고 공교롭게도 보면 전부 그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이런 의심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면 거부권 행사했어야죠. 법조계는 보수 진보 관계없이 전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간단히 일축했죠. 귀국하자마자 바로 그 공포를 의결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검찰청 폐지. 원래 이게 나왔던 것은 정치검찰들의 폐해를 없애겠다 이런 명분이었어요. 폐해는 없애야죠. 그런데 정치검찰은 검사의 몇 %냐? 2% 정도 돼요. 검사의 2%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못 갖게 하고 수사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경찰한테 몰아주자. 이게 검수완박안이에요. 근데 검수완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검찰의 2%가 정치검사였다면 경찰에는 경찰이 없나요?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인가 어디가 저 신문에 났습니다. 중앙일보인가. 경찰이 세지니까 큰 로펌들이 이제 경찰들 영입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요. 그리고 수사 능력, 인권 의식, 법률 지식,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또는 독립 의지.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래도 검찰이 더 세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걸 다 뺏고 수사 능력도 뭔가 좀 처지고 법 지식도 모자란 것 같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나 독립 의지도 약한 것 같고 이런 경찰한테 몰아주자. 그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아마도 정치인들이 제일 편할 거예요. 왜? 경찰이 정치인 눈치를 더 보거든요. 경찰서는 정치인 지역구마다 한두 개씩 있잖아요. 검찰청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느끼면서 정치인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집단이 있어요. 검찰, 기재부, 그리고 약간 외교부 이 정도에. 나는 그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정치하니까 때로는 부탁도 하고 싶고 내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한다고 예 어쩌고 고분고분하면 그때부터 내가 경멸을 했을 거예요. 그 세 집단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단을 다 배제하고 눈치 잘 보는 집단한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다.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누구누구 하는 그 공천 뇌물 받아서 문제된 정치인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혐의.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은 제가 정부에서 일하던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많이 까먹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가 이미 그때 시행됐어요. 그 이전에는 웬만한 사건들은 다 검찰이 수사의 시작을 했고 완결도 검찰에서 끝났어요. 경찰은 그 뭐 도와드리는 기관이랄까 이런 식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식 검찰 개혁은 뭐였냐 그러면 중요한 6개 범죄만 검찰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주자 이것이었어요. 6개 범죄가 뭐냐?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부패, 부패사범, 경제사범, 공직자범죄, 선거사범, 방위산업비리, 대형 참사 이 6개만 직접적인 수사 개시권을 검찰한테 주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넘기는 거였어요. 2020년까지는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갖다가 2021년 1월 1일부로 6개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제가 그때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탕으로 왔죠.
집권당의 대표였어요. 대통령을 뵐 기회도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제도 6대 범죄를 빼놓고는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긴다.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검수완박이 절대 선이지 딴소리하는 놈은 수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이 6대 범죄만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나머지는 경찰한테 넘겨라. 그게 얼마나 불편했으면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할 때 시행령으로 뭐 꼼수를 찾았었잖아요.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2단계에 걸쳐서 완전히 박탈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때 2021년 1월 1일 6대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한 그 제도 시행 전과 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수사기관의 지연이에요. 수사기관이란 건 뭐냐 그러면 수사기관이 입건을 한 것이 시작이에요. 이건 사건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 기소를 하건 불기소를 하건 이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2020년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권을 갖게 한 그 직전에 평균 수사 기간이 142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건이 돼서 기소되거나 불기소되거나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그런데 2024년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게 된 그게 시행된 지 4년 뒤에 2024년에는 그 기간이 313일로 늘어나요.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죠? 경찰한테 다 주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 정말 선한 분들 많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서운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자, 검찰이 6대 범죄, 중요한 6대 범죄 수사 개시권을 가질 그것만으로도 수사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제 완전히 다 뺏기고 경찰한테 모든 걸 넘겨주면 수사는 얼마나 길어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죠? 범죄 피해자가 제일 손해를 봅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는 뭐죠? 범죄 피해의 신속 정확한 구제예요. 그게 훼손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고 뭘 얻자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그만한 답이 없어요. 자, 대법관 정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재임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뭐가 두려운가? 대법원마저 권력 친위 조직처럼 되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대법관 정원의 선배가 베네수엘라 차베스입니다.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은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린 것도 똑같아요. 늘렸는데 그걸 늘리고 9년 뒤에 차베스가 사망하거든요. 그 죽어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 양반은. 그 9년 동안, 죽기까지 9년 동안 대법원이 정부하고 반대되는 판결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배울 게 많을 텐데 거기까지 가서 배우려고 그랬을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재판 소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또 한 번 가서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헌법 101조 2항 위반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101조 2항은 무슨 규정이냐 그러면 법원의 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이에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이것이 101조 2항에 그 최고 법원인 대법원, 그 얘기는 대법원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대법원 판결도 수틀리면 헌법재판소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재판 소원인데요. 이건 이제 그 헌법을 이렇게 짓밟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법과대학에서 4년 밥 먹은 사람이 봐도 이거 보나마나 위원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위원이 아니라고 발표했어요. 자기네가 세지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전문가 집단의 이기주의 이건 진짜로 위험하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점에서는 고마워요. 이게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중대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게 도입이 되면 재판 지연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명 짧은 사람은 대법원 판결 되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증언의 명분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을 줄여보겠다 해서 대법관을 늘리자. 대법원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런 명분인데 대법관 12명 늘리려면요. 일반 판사 한 100명쯤 또 데려가야 됩니다. 어디서 데려가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데려가겠죠? 그러면 재판이 더 빨리 되나요? 판사가 지방법원 숫자가 줄어들면. 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대법관 정원한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 소원은 또 왜 주작을 해요? 한 번 더 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렇게 재판 지연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주 비싼 변호사가 사가지고 헌법재판소 갔다가 질질 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재판 지연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해도 그런 기회를 못 가질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들이 훌륭한 분도 많지만 그렇게까지 막 봉사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돈 있으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돈 없으면 억울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법 정의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 해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 왜곡죄. 이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석연 씨라는 분이 지금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분이 법 왜곡죄는 문명국으로서 수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문 보셨을 거예요. 그랬죠? 곽상원 의원은 이건 삼권 분립을 깨뜨리는 것이라 안 된다 그랬어요. 유시민 작가는 여기 나오지도 않은 공소 취소가 미친 짓이라 그랬지만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을 보았더니 법률 적용을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 같더라. 그러면 아무나 고소고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제 그 재판 당사자,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 경찰하고 검사가 싸우다 보면 서로 고소고발해도 돼요. 언론기관이 할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무지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화해 제도가 별로 안 먹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화해를 하면 둘 다 적당한 선에서 멎을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가고 싶은 그게 있어요. 우리 법과대학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본하고 한국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 사법에서 고소고발의 남발, 화해가 별로 먹히지 않는 것 이게 한국에. 그런데 이제 판사 검사까지 수틀리면 아무나 고소고발하고 다니면 이건 뭐 완전히 고소고발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 고소고발의 남발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건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매번 고소고발해야 되면 판사, 검사가 제대로 양심에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검사나 판사,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항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죠. 헌법, 법률, 양심, 독립, 이 네 가지 항이 필수예요. 근데 양심이란 건 참 애매하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양심 그러니까 두 마음이 양심이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소고발까지 해대면 과연 검사나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소신껏 기소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나 법치주의는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전부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헌법에 나오는데요.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헌법, 법률 빼고는 모든 것에서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돼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온 세상 눈치를 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하면 수사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할 것 같아요? 그 상대가 판사나 검사거나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고소고발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수처법에는 그 법 왜곡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대법원장이 고소고발됐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경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대법원장이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무슨 뭘 했다든가 그런 걸 경찰이 조사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법 적용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경찰이 대법원장 상대로 수사해서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80년 가까이 믿고 유지해왔던 사법 체계, 사법 질서의 해체를. 이 정도의 지적이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딱 한 명 곽상은 의원이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좀 뭐 하는 척이라도 할 때 전혀 안 그래. 자, 법 왜곡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야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 그러고요. 저는 그 개자 들어가는 거 싫어서 사법 3법이라고 부를게. 예. 사법 3법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법관을 갑자기 늘린다. 그래서 대통령이 22명이나 임명할 수 있다. 판사나 검사도 법을 적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고소고발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마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따질 수 있다.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정치 권력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는구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온, 우리가 믿고 지켜온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데 그 허물어지는 자리에 정치 권력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일반 국민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 판사, 검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치인하고 법조인 중에 법을 누가 그래도 잘 지킵니까? 누가 더 도덕적입니까? 누가 더 애국적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10명 중에 9명은 그래도 법조인이 좀 낫지 않아? 정치인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은 정치 권력이 사법 위에 있겠다는 얘기라요. 말하자면
국민들의 불신을 더 많이 받는 집단이 더 위로 가겠다는 얘기라.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사법부나 검찰과 협의 없이 심지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회가 입법 공청회를 열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사법부와 협의 한 번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 모두가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제도인데요. 제도 아닌 주먹도 있잖아요. 사법 3법이 통과되자마자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한테 사퇴해도 때가 있다 빨리 해라 그랬어요. 또 안 그래도 이제까지도 사퇴하라는 얘기 무지하게 했잖아요. 국정감사한다 치고 대법원 가가지고 법대 대법관들만 사용하시는 공간을 막 국회의원들이 짓밟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퇴하라고 압박입니다. 왜 사퇴 압박을 넣을까요? 탄핵하고 싶은데 탄핵이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물러나길 바라는 거겠죠. 흔히 법보다 주먹이라 그러는데 이 집단들은 법과 주먹을 총동원해서 오만 짓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깊고 긴 상처를 남길 것만 같아요. 아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다라고 말했지만 그 수치라는 깊고 긴 상처가 우리 한국에 남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저같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내가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봐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건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럼 학교는 뭘로 다녔던가?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피도 흘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루어 놨는데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법권 독립이라는 걸 다 아실 텐데도 사법권 독립이 무너지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또 무슨 짓일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이 서슴지 않고 폭주를 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익숙해졌나? 안 그러면 아까 테크노 포퓰리즘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노 포퓰리즘이 주는 가스라이팅에 많이 오염돼 있나? 사법부는 원래 그렇게 무기력했나? 웬일인지 모르지만 언론은 마비됐는가?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애당초 그렇게 무력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이 세태가 참 큰일 났다.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의 이 상처, 아까 문명국의 수치라고 했던 그리고 우리가 78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이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과연 어느 날인가 회복은 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왕산암 보러 가신다면서요? 안 가 사는 남자. 그 영화 마지막 부분 자막으로 나와요. 그렇게 돌아가신 단종이 복권되기까지 241년이 걸렸다 하는 자막이 나옵니다.
숙종 때가 돼서 단종이 단종으로 돌아갑니다. 단종은 돌아가실 때까지 단종이란 말 못 들었죠. 왜냐하면 임금 자리에서 물러난 순간 노산군이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단종, 세종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단종 왕비 정순왕후도 처음으로 정비, 정식 왕비로 인정됩니다. 그게 단종 사후 241년 만의 얘기예요. 그 숙종이 노산군 묘를 장릉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정순왕후는 노산군 무슨 묘 그걸 사릉 이렇게 이름을 내리죠. 사릉 생각사자는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한다. 아주 까마득한 할머니의 생애를 까마득한 손자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41년이 걸립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고 있어요. 줄여서 문혁 이렇게 부릅니다. 문혁이란 게 뭐냐? 모택동이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조직하지요. 홍위병의 대부분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 그들이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누구를? 교사, 교수, 문인, 예술가, 지식인들을 데려다가 때리고 하방, 시골로 보내고 숙청, 아예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투옥, 감옥에 보내고 살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진시황에 했던 분서경유가 그때 또 벌어집니다. 책을 불살하고 역사 자료도 불살하고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이 문혁이 아주 대광난이었는데 그 홍위병들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 규모가 지금도 정확히 안 나와요. 최소 100만 내지 2만 명, 최대 2천만 명이 피해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한 번 했다 하면 보통 그 정도 나오잖아요. 이 문혁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모택동은 3년 뒤에 1969년에 중단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대중들은 중단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자전거 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1976년 등소평이 집권했을 때 끝나요.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 광기가 시간적으로는 10년 걸려서 끝나고요. 정치적 계기로 보면 지도자가 바뀌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5년이 또 걸려요. 중국 공산당이 1981년이었습니까? 5년 뒤에 공식으로 문화대혁명은 심각한 후퇴였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정리되기까지는 15년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문혁하고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혁은 학생이 선생님을 막 때린 거 아니에요. 경찰이 대법원장 데려다가 법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 뭘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민중이 그냥 따라가는 것, 이 점이 문혁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후퇴, 중국 공산당이 15년 뒤에 문혁을 그렇게 평가했던 그 심각한 후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후퇴가 정리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리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국가가 입을 손해,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뇌동한다면 우리야말로 죄인이죠. 저는 우리 중에 죄인이 없길 바라요. 없다고 믿습니다.
아까 문화대혁명이 공식 정리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정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학교 다녔던 사람들 학력이 가장 낮아요. 그것을 문혁 문맹이라고 그래요. 문혁 문맹 세대. 아주 공부 못한 10년. 예,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법 파괴와 포퓰리즘이 남긴 상처가 제도적으로는 언젠가 이렇게 치유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연령층인가는 이것이 진리고 정의인 양 받아들여진 세대가 있다면 그 세대의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문혁 문맹 같은 그런 세대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네. 의인 50명 얘기하니까 조금 깎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것이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거네. 우리나라에는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